토트넘의 후반기 정말 좋지 않습니다. 5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속된 기복, 연이은 부상자 속출에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콘테 감독은 아프기까지 합니다. 냉정하게 토트넘은 맨유가 있는 앞을 추격하기보다는 브라이튼과 풀럼이 따라오고 있는 뒤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살아난 리버풀이 토트넘을 역전하는 시나리오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위기의 토트넘이 계속해서 발목 잡는 건 공격이 아닙니다. 단순한 득점 통계만 봐도 토트넘은 리그 최다 득점 3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다음 가는 파괴력이죠. 하지만 수비는요. 23경기 35실점, 최다 실점 6위입니다. 지난 시즌 최소 실점 4위를 기록했던 팀이 반 시즌 만에 이렇게 수비가 망가진 이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선수 때문이라고. 에릭 다이어. 토트넘의 실점 장면마다 나오는 다이어의 어이없는 실수가 계속해서 보입니다. 오죽하면 방관형 수비수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그래서 다이어를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이어라는 선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다이어가 맡고 있는 3백의 중앙 센터백 역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3백에서 가운데를 책임진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크게 4가지 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비라인 통솔력. 둘째, 최후방 수비수로서의 넓은 수비 범위. 셋째, 1대1 수비력. 마지막은 현대축구에서 중요한 빌드업 능력. 마지막 조건인 빌드업 능력에 있어서는 다이어는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혹여 다이어의 빌드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토트넘 수비수 중에 최후방에서 다이어만큼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비력이 문제인 건데요. 지난 시즌만 해도 기본적인 수비는 됐던 선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는 콘테 감독의 전술 변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 확실하게 변화를 준 부분은 윙백의 공격적 활용입니다. 페리시치와 에메르송을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켜 공격에 가담시키죠. 토트넘의 크로스 빈도가 높아졌다는 게 경기를 보면서 체감될 정도입니다. 윙백을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키면 자연스럽게 중앙 수비수 3명의 수비할 범위는 넓어지게 됩니다. 다이어는 이러한 전술 변화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지난 시즌 디 애슬레틱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상대가 볼을 1000번 터치했을 때마다 해당 선수가 보여준 수비 지표를 수치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다이어는 프리미어리그 주전 센터백 중 가장 수동적인 수비수입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수비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다이어의 퍼포먼스를 공격, 패싱, 수비로 나눠서 정리한 통계입니다. 빌드업은 확실히 준수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셉트와 태클 등 수비 지표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수비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빅6로 분류되지만 비교적 점유율이 높은 팀이 아니라는 걸 고려하면 다이어의 수비 기여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지표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다이어의 좁은 수비 범위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이어에게 수비 범위가 넓어지는 콘테 감독의 변화는 당연히 부담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백의 중앙 센터백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잘하기 위해선 빠른 수비 판단이 필수적인데 다이어는 수비 판단이 좋은 선수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다이어의 수비 판단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장면인데요. 우측에서 볼을 잡은 사카가 패스할 수 있는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고 있는 마르티넬리에게 경합을 붙여주기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죠. 사카에게 남은 선택지는 은케티아나 웨데그로가에게 컷백을 주는 것뿐입니다. 이때 은케티아 앞에는 다이어가 있습니다. 은케티아한테도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웨데그로가 좌측에 있어서 돌파 동선은 우측밖에 없죠. 다이어 입장에서는 은케티아가 우측으로 돌파하는 것만 막아주면 됐지만 다이어는 은케티아의 퍼스터치 한 방에 바로 벗겨집니다. 단 하나의 장면이지만 토트넘 경기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수없이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아스널이 역습으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카가 볼을 잡고 있고 은케티아가 우측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자카가 드리블이 좋은 선수는 아니기에 패스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순간 다이어의 수비라인 설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너무 애매합니다. 은케티아를 속도로 이길 자신이 없다면 순간적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이용해도 되지만 무작정 뒤로 물러나면서 오히려 은케티아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카한테 갑자기 달려들어 패스기를 차단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 실점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맨시티전을 보겠습니다. 맨시티가 전방 압박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다이어는 좁은 수비 범위와 나쁜 수비 판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훌리안을 압박해 패스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홀란드의 슈팅 각도를 줄여주는 수비가 필요한데 다이어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맨시티 원정 경기도 볼까요? 아케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주려고 시도하자 다이어가 홀란드의 공간 침투를 예상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아케가 땅볼 패스를 통해 홀란드에 줄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해버렸죠. 그 결과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줍니다. 다음 공격 상황입니다. 마레즈가 공을 잡았을 때 다이어의 시선을 자세히 보면 이미 로메로가 홀란드로 수비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레즈한테는 수비 2명이 붙은 상황이라
다이어가 gün도안과 로드리 중 한 명을 수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로드리가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 됐고 홀란드한테 또 결정적인 기회를 내주게 되죠. 센터백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대인 수비력과 적극성이 결여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는 빌드업 능력이 좋은 편이지만 느린 발과 좁은 수비 범위로 인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대 축구를 잘 이해한 감독들이 왜 높은 수비 라인을 선호할까요? 수비 전환 과정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고 역압박을 빠르게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다이어가 높은 위치로 올라선다면 수비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고 다이어는 이런 공간을 혼자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죠. 이번 시즌 토트넘은 수비 전환 국면에서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공간을 내준다는 건 선수 사이 간격이 넓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어를 비롯한 토트넘 수비진이 높은 수비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면 토트넘은 수비 전환 국면에서 공간을 내주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며 동시에 수적 우위를 활용한 빌드업도 가능해질 겁니다. 다이어가 이번 시즌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선수 중심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이어만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의 약점을 경기장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죠. 현재 전술에서 다이어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압박입니다. 3백 전술에서 윙백을 높은 위치까지 올렸다는 건 그만큼 상대 진영에 있는 우리 팀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격하다가 실패했을 때 빠르게 압박을 나설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역압박이라고 부릅니다. 역압박은 현대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공격에 실패해도 앞에서 압박으로 상대를 미리 눌러주면 후방에 있는 수비수들은 편안하게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 지표를 나타내주는 BPDA라는 축구 통계에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 아스널만큼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강도로 압박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그런 팀의 압박 지표가 하위권이라는 건 압박 체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압박은 양날의 검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면 역으로 공간을 내주기 마련입니다. 공간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수비수가 공격수와 1대1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이런 상황을 토트넘에 대입해보면 다이어의 단점이 경기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에게 가능성을 봤던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맨시티와의 리그 두 번째 맞대결이었는데요. 이때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다이어를 백스리의 중앙 수비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순간적으로 기용했습니다. 사실 다이어는 스포르팅 시절 그리고 토트넘 초창기 시절에 스위퍼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현재 뛰고 있는 스위퍼 자리보다는 확실히 더 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날 맨시티는 최전방에 홀란드와 알바레스를 놓고 그 밑에 바로 베르나르도 실바를 놓는 변칙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실바가 10번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그 부분을 캐치하고 다이어를 한 칸 올려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시켜 실바를 맞게 한 건데요. 대신 다이어가 전진할 때는 윙백을 후방으로 반드시 내려서 수비 숫자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술은 곧바로 성공했습니다. 원래 수동적인 수비를 펼치던 다이어의 단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수비로 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이어를 전진시키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다이어를 한 칸 올리면서 호이비에르가 벤탄쿠르를 더 높은 위치까지 가담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동성이 뛰어난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를 이용해 더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왔죠. 맨시티전 결승골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다이어가 전진하면서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더 높은 위치까지 압박을 가능해졌고 토트넘의 압박에 당황한 맨시티가 실수를 저지르면서 케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압박 지표가 하위권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러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번 영상을 종합해보면 현재 다이어의 능력치와 토트넘의 전술적 방향성은 상극입니다. 마치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이어도 비판받아가 마땅한 상황이지만 다이어의 단점을 전혀 커버해주지 않는 콘테 감독의 전술적 수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